1월 16일 화요일이고요. 17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플라이브 화요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일입니다. 네, 주전 경쟁에서 지금 2주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는 원일이 형과 함께하고 있는데 김원일 나오면 히프 재밌다. 요 공식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원일이 형한테 본인 매력 물어보기 전에 주원이 형이랑 형철이는 원일이 형이 나왔을 때 이 매력 때문에 재밌는 것 같다.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원일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솔직하잖아요. 네, 방송은 솔직한 사람이 이런 특히나 이제 인터넷 방송은 솔직한 사람이 제일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본인을 조금은 이제 내려놓는. 네네. 그러니까 자학 개그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팬분들께서 좋아하는 게 아닌가. 본인을 낮춰서 웃길 준비도 되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유머러스함이 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사람은 그냥 자학만 하고 끝나거든요. 그렇죠. 자폭이 되고 끝나는 경우들이 네. 있는데 네. 자학을 하시는데 재밌어요. 가끔씩 형철이도 자학하고 제가 뭐 그렇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져요. 주위 사람이. 맞아. 재밌는 게 아니고 짠하고 슬퍼지고. 난 그냥 자학이야. 쟤 좀 기분 나빠서 그냥 혼자 삐져가지고 지금 자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형철이는 난 인간극장이야. 무한도전. 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봐 인간극장이야. 나는 그래 하는데도 쟤 좀 기분 나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원일이는 자학 약간 좀 내려놓으면은 이거 웃기는 그런 이게 어쩔 수 없는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형철이랑 조원이 형은 이렇게 매력을 좀 얘기했는데 원일 형이 봤을 때는 본인 매력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음성에서는 슬기한테 밀렸거든요. 평가가 음성 때는 확 치고 나간 게 있었어요. 근데 또 지금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 제 매력은 이제 얼굴이 아닌가. F4 출신이라? F4 출신이어서 이게 좀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선수 때 좀 그런 걸 더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제가 또 얼굴이 나오니까 또 여기 형철 씨도 또 제가 살려주는 거 아닌가? 투샷 한 번. 저요? 투샷 가능하냐고? 투샷 한 번만. 제가 어때요? 제가 나은가요? 나 오늘 머리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민망해. 가르고 왔습니다. 아니 오늘 축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그냥 떠들자. 아니 재밌잖아. 그냥 떠들자 오늘은. 이거 사실 약간 지금 형철 옆에 있을 때 무슨 느낌 난지 알아요? 약간 배슬기 느낌 나. 옛날 둘이 있을 때 배슬기하고 같이 있었던 느낌 뭐야 이런 아니야. 전혀 지금 이질감이 없습니다.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른쪽 쓰고 이쪽에 너무 비주얼이 많아. 왼쪽. 잘 나서도 좋겠네요. 그러면 안 된다. 그냥 요렇게 이게 인정하는 형 자학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오프닝 토크만으로도 원일이 형의 매력이 충분한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처음 봤거든요. 근데 뭐 댓글이나 라이브 때 가끔 김원일 반말하지 마라 요렇게 올라온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거 살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진짜 반말하는 거 막아야 됩니까? 아니 이런 거 본인 얘기하다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전혀 문제 없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봤을 때는 그때 환희 형이 있었는데 환희 형이 저한테 반말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지금도 하잖아. 반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네.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영이 없어도 나오네요. 환희 형이 이렇게 반말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하니까 또 이상하네. 근데 환희 형 얼굴이 저보다 이제 어려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환희 형이 나한테 반말한 거를 이제 좀 이질감이 있어서 환희 형한테 저한테 반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근데 같기도 하고. 여기가 만약에 뭐 공중파라든가 뭐 케이블 채널도 아니고 정식 방송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제 이스타TV에서는 정식 방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인터넷 방송 감성에서는 이 정도는 그렇죠. 인방 감성이 없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저희 뭐 중간중간에 사실 뭐 욕도 하고 야한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니까. 반말하지 마라보다 먼저 나와야 될 게 뭐냐면 이주원 욕하지 마라가 먼저 나와야 돼요. 사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씨발 그거 아닙니까? 뭐 다시 팔 욕하는 거죠. 이게 먼저 나와야 되지. 반말하는 거는 뭐 여기 자유롭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방송이니까. 그럼 원일이 형 반말하는 거, 좀 불편한 거는 조금 자세를 고쳐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축구 얘기로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이 형이 바라보는 현재까지 아시안컵 느낌, 대회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어떠세요? 저는 이 중동을 생각하면 막 폭탄 터지고 막 덥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뭐 월드컵도 그렇고 뭐 이번 아시안컵도 보면서 굉장히 또
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네네. 그리고 카메라 기술도 늘어났고 그래서 유럽이랑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혹시나 이런 메이저 대회들이 계속 또 중동에 개최가 될까봐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우디도 그렇고. 네, 그 사우디도 돈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결국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많은 기술을 이제 카타르가 보유하고 있고 또 많은 기술자들이 월드컵 때 일을 했었고. 그렇죠. 또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프로그램이 바로 아시안컵으로 이식이 됐기 때문에 퀄리티 있는 중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카타르에 가봤잖아요. 우리는 예. 가봤는데 선수단이나 그다음에 기자들 그다음에 그 뭐 일하는 스태프들이 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분산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 우리 여기서 월드컵 개최하고 있어. 야, 다다다다다다닥 너무 쉬워. 그것들이.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쉽다는 거지. 맞아요. 네, 가까우니까. 그렇죠. 네, 퍼져 있지 않으니까. 웃긴 게 원래 이번 아시안컵은 작년 여름에 중국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중국 개최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개최지 변동이 좀 있을 뻔했는데 뭐 중국이 이제 코로나 등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개최권을 그냥 포기하고 카타르로 갔는데 겨울에 열리는 게 뭐 누군가에게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카타르에서 열고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낫고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겨울에 열린다는 게 뭐 소속팀에서는 다 좀 특히나 유럽에서 뛰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겠으나 뭐 우리는 이미 월드컵을 경험했잖아요. 겨울 월드컵을. 그쵸. 그러니까 별로 되게 또 해보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도 아니야. 그리고 뭔가 시간대도 잘 맞아서 그런지 저녁에 그냥 아시안컵 보고 뭐 새벽에는 뭐 프리미어리그나 다른 뭐 해외 리그, 유럽 리그 이런 거 경기 보고 충분하더라고. 막말로 얘기해서 뭐 토트넘이나 뭐 맨시티나 뭐 그런 팀만 지금 골치 아픈 거지. 그쵸.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축구 보는 데는 뭐 뭐 전혀 뭐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원일이 형이나 뭐 주변에 현역 때 이렇게 아시안컵이나 뭐 월드컵 이런 거 챙겨보는 선수도 있고 안 보는 선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일이 형은 어땠어요? 저는 동료들이 있으면 예. 많이 챙겨보고 응원하는 편이었고 또 이제 전체적인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이 이 집중도가 높아요 선수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군대가 군대라는 걸려있기 때문에 맞네. 그런 경기들이 오히려 더 선수들의 관심이 진짜 집중이 되고 아시안컵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팀 동료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질투도 있어. 그래? 그게 질투도 커요. 있어요. 질투 때문에 보게 된다라는 건가요? 안 그러면? 보게 됩니다. 안 봐요. 안 보는 거야? 왜냐하면 마음 아프잖아. 대표팀이 승승장구할 때 이건 응원은 해. 그치. 한편으로 응원하는데 예. 난 저 떨어졌는데. 그리고 정말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 할 때 네. 막 성인이 된 지 1, 2년밖에 안 돼. 21살 때니까 그때 이제 최태욱, 이천수 나랑 동갑인 친구들 이게 81년생들이 이제 대표팀에 막 뽑혔단 말이야. 대단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근처도 못 갔어. 근데 월드컵에서 승승장구 하니까 어쨌든 천순의 가족, 예를 들어서 리천순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이 지원한 거 똑같을 거 아니야. 나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그럴 수 있죠. 예. 그렇잖아. 그쵸. 근데 어떤 선수는 대표팀에 대해서 저렇게 뛰고 있고 나는 아닌 거야.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괜한 미안함도 있어. 그래.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괜한 미안함도 있어요. 키링크 감독이 왜 나 안 뽑아줬을까 이런 생각도 좀. 누구 나? 네, 형이요. 돌았냐? 누구 나락을 보려고? 내가 알아서 나락 갈게. 네가 나를 나락을 밀지 마. 야, 형은 알아서 가는 스타일이야. 그치. 나도 그렇고 형은 알아서 가는 스타일이야. 신경 안 써도 돼. 오케이. 그런 것도 예. 있고 대표팀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도 아씨 나도 좀 한번 좀 뽑아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봐 이런 선수도 있고 왜냐하면 에고가 센 선수들도 많아요. 이거 완전 동감이에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 에고가 없으면 사실 그 선수 생활을 오래 못해요. 하긴 그 열정 가지고 내가 주전 경쟁 이겨야 되고 그거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면서 이겨내면서 프로까지 된 그렇지. 선수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선수들은 이 대표팀 감독이 왔다 그러면 이 될 것 같은 애들은 달라 준비하는 것부터. 그리고 대표팀이 뭐 국가대회 명예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제 뭐 해외 진출을 한다라고 봤을 때 나중에 뭐 어렸을 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유럽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동남아라든지 중동 나갔을 때 대표팀 몇 회 출전
이 뭐라고 타이틀? 할까 라벨이 여기 있는 하나의 그 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 저도 은퇴해서 느낍니다. 네. 은퇴해서 느끼고 어딜 이걸 봤더라도 국가대표 살짝 이 파주밥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는 친구들은 그 국가대표 타이틀이 있어. 특히 그 포항 동료 중에 김대호라고 동아시안컵 진짜 그렇죠, 2박 3일 갔다 왔거든. 근데 다녀왔어요. 걔는 대표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대표가 아니래. 2박 3일 갔다 왔는데 그 포항 슬러스 클럽하우스에 가면은 역대 포항이 이 배출해낸 국가대표 얼굴에 딱 있어. 나 그거 보고 야 이거 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또 갔다 오긴 갔다 온 거죠. 그거는 뭐 팩트니까. 걔가 동아시안컵도 아니야. 무슨 거기 어디지? 그 한 달 K리그 선수들 모아가지고 브라질로 전주련 갔다 왔어. 그거 갔다 왔는데 딱 그 있는 거야. 속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그러네. 그래도 그 타이틀을 달았다. 그렇지. 이게 찍먹이라도 찍어 먹어보는 것 자체가 그렇죠. 찍는 것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그때 선수들은 달랐지만 감독은 그 홍명보 감독님이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뭐 이런 대표팀 경기 보냐 안 보냐 차이, 특히 안 보는 선수들은 왠지 그냥 뭐 본인 루틴 때문에 잠자는 시간 때문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사실상 그런 거보다는 뭔가 질투, 이런 게 되게 크구나.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은 모든 선수들을 다 알 것 같잖아요. 선수들 K리그 안에 있는 선수들도 누가 누군지 모르는 선수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옆에 직장 누가 다니는지 알아? 잘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직장이기 때문에 다 자기 축구 끝나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선수들도 많아요. 예전에 토트넘 아스에코토가 자기는 축구 경기 한 경기도 안 본다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 자기 운동 끝나면 그냥 축구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막 그런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또 그게 있는 게 감독이 또 일부러 딱 보여주는 게 있어. 미팅이 너무 많으면 미팅이 너무 많거나 비디오 이게 많으면 또 안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좀 보게 해가지고 감정 싹 건드려주고. 그렇죠.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이렇게 원일이 형과 오프닝 토크 잠깐 축구 얘기해봤고요. 아시안컵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제 있었던 경기 바레인전 좀 솔직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원이 형, 종윤이 형, 허정무 감독님, 뭐 김진규 코치님이 어제 뭐 올라온 영상에서 축구 얘기하긴 했는데 형철이나 원일이 형 같은 경우는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황인범 선수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두 골로 3대1로 우리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는데 각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뭐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으니까 한번 형철이부터 가보죠. 저는 이재성 선수. 왼쪽에서 초반에 우리가 골이 터지기 전까지 약간 답답했던 흐름은 있었지만 그래도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이나 침투 그리고 경기 막판부까지 계속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를 잘 가져가준 선수가 뭐 이강인이나 뭐 황인범은 너무 많이 눈에 띄는 선수고 그 조금 언급이 덜 나왔지만 좀 괜찮게 봤던 선수가 이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근데 좀 실수가 좀 있었어요. 이재성은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약간 좀 뭐랄까 좀 기본적인 실수?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왼쪽을 뛴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오른쪽이 아니니까. 하지만 뭐 측면으로 많이 벌려주면서 전체적으로 오프더블 상황에서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는 뭐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원일이 형은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누구 있나요? 저도 이재성. 그래요. 혹시 이유는? 왼쪽에서 진짜 사실 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도 완전히 막혔거든요. 근데 왼쪽에서 그나마 이재성 선수가 이 활력을 불어 넣어줘서 그 답답한 공격력에서 조금 그래도 숨통을 틔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이재성은 홍대병 아닌가라고 하시는 채팅도 있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느낌으로 그 얘기하는 거 맞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재성 선수가 기본적인 실수를 좀 하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오프더볼 움직임보다는 볼을 가졌을 때 움직임을 더 집중해서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이재성 선수를 뭐 국가대표 경기할 때마다 너무 되게 좋아하고 고평가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는 이라크전 때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진 건 맞는데 뭐 반대쪽으로 벌려주는 움직임 그 전반전 중반쯤이었나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반대 라인 보면서 이재성 선수 쪽으로 확 때려놓는 게 있었거든요. 물론 기본적인 터치 패스 미스 이런 거 많았는데 공간을 좀 제공해주고 이런 역할은 전 충분히 잘했다고 봐요. 이게 전반에 특히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보다 왼쪽이 우리가 황인범이 박용우 옆에서 빌드업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 빈도가 좀 많고 이기재 선수의 왼쪽 공격 지원이 사실 많진 않았거든요 전반에. 그런데도 본인이 왼쪽에서 좀 상황을 만든 거
공간을 만들어준 거, 움직임을 가져간 거, 전 그 부분을 좀 높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재성 선수를 좀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주원영도 한 명 갈까요 그러면? 눈에 띄었던 선수요? 예. 뭐 이강인 선수, 네, 확실하게 돋보여서, 네, 확실하게 돋보였죠. 뭐 네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앞으로 이제 대표팀은 저 믿고 오세요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공표하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태환도 이번에 좀 돋보였죠. 아 맞아요. 오른쪽으로 주전에서 가서 이강인을 왼쪽으로 아예 중앙으로 더 들어오게끔 만들어준 선수가 이제 김태환의 교체 투입 딱 직후였거든요. 네네네. 김태환이 오버래핑을 이번에 굉장히 잘 가져가서 자연스럽게 이강인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더 많은 골들, 공격 관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는 김태환도 한 표를 좀 던집니다. 저도 오늘 이거 축구 얘기하려고 사실 우리 거 리뷰를 안 봤어요. 말 좀 겹칠까봐.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으로 간 서령우도 되게 좋았거든요. 왼쪽으로 가서 서령우 선수가 이기재 선수가 하는 것처럼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놀드 반대 느낌처럼 뛰었던 그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괜찮았어서 두 분은 서령우 선수 어떻게 봤어요? 일단 당장은 왼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예. 들긴 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뭐 서령 선수가 왼쪽 경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양쪽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른쪽에서 좀 이게 안 됐던 거는 경기 초반에 얼었어. 그 호흡이 좀 덜 터져서 그랬지. 아 그게 티 나요? 그건 본인도 예. 아까 그 퇴근길 라이브인가 그 주호랑 그거 한 거 예. 그때 이제 초반에 너무 막 얼어가지고 주호도 그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예. 저도 초반에 좀 이 데뷔전 비슷하게 좀 이렇게 선발로 나가는 거는 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기 템포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는데 좀 애를 먹지 않았나 전반전에는. 자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뭐 득점 성공한 황인범, 이강인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재성 선수라던가 다른 선수들도 나왔고 가장 아쉬웠던 선수 이거 사실 뽑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형철이부터 한번 가죠. 어렵다고요? 가장 아쉬웠던 선수를 뽑는 게 사실 말한다라는 게 좀 부담일 수 그렇진 있잖아. 않죠. 예, 그래요? 충분히 말할 수 있죠. 예. 네.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기재 선수가 아쉬웠어요. 좀 수비 상황 때 속도에 좀 고전했던 점이나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왼쪽 공격 오른쪽보다 왼쪽이 그래도 좀 볼 주고받아지는 빈도가 전반에도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기재 선수가 좀 이렇다 할 인상이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오버래핑이나 위치 선정 같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조금 아쉬웠고 그런 카드에 대한 부담을 이제 후반전에 김태환 투입과 함께 바꿔주면서 조금 우리 경기력이 살아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이제 좀 잘 풀렸던 그 경기가 아니었다. 이기재 네. 선수에게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일이 형은? 저는 조규성 선수 하겠습니다. 뭔가 이 예. 공중볼에서 좀 완벽하게 제압이 됐던 것도 아니고 그 공중볼에서는 또 한 90% 80% 정도는 따줘야 되는데 네. 좀 많이 좀 상대방에게 좀 헤딩을 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결정적인 찬스도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것도 좀 놓치면서 조금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주원영은요? 이기재 선수죠. 저는 이기재 선수 되게 걱정해요 지금. 그래요? 네, 뛰는 걸 보니까 예. 애초부터 잘못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왼쪽 왜냐하면 풀백에서. 그러니까 이기재 선수를 뭐 비판하고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기재 선수가 몸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뽑은 게 아닌가라는 그냥 긍정적인 면만 보고 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수비가 안 되는데 선수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 그러면서 손수고 뭐 옐로 카드가 한 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그거 깜짝 놀랐다. 손수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예. 이거 자기 몸 안 돼서 그런 거거든.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수비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바로 교체가 된다?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 선수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욕심이 나. 그러면서 이제 대회까지 한 열흘 있으니까 열흘 2주 정도 있으니까 뽑아놓고 얘기해서 몸 좀 만들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뽑을 수도 있어. 왜? 좋아지면 제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근데 생각보다 안 올라온 걸 수도 있고. 네. 근데 네. 저는 이걸 여기저기서 들린 얘기를 들어보면 진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김진수를 잊은 지 오래됐거든요. 이 친구는 네,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그냥 이건 내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수 대신 들어간다 막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예상이긴 한데 사실 그 마인드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예. 그 언급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언성 히어로가 있다면 일단은 김승규 골키퍼를 꼽을게요. 그래요? 선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위기 상황이 몰릴 수 있었던 점들을 그래도
좋은 선방이나 볼 처리로 막아낸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 아시안컵 1차전 경기들 보면 타 국가들은 골키퍼 때문에 고생들이 많이 합니다. 예. 볼 처리 많이 실수하고 아무래도 첫 경기에 또 골키퍼의 몸이 확실하지 않은 점 그런 점에서 팀이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골키퍼의 실수 때문에. 근데 김승규 골키퍼는 좀 그래도 괜찮은 안정감을 보인 점에서 그것만으로도 골키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근데 언급은 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일이 형의 언성 히어로. 저는 박용우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박용우가 돼야지 대한민국 대표팀이 산다는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좀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뭐 차단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볼을 좀 연결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은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조금은 좀 걱정을 덜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좀 동감을 하는 게 박용우 쪽으로 바레인이 사실 압박이 좀 붙긴 했거든요. 한 명씩 계속 또 붙고 앞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게끔 방해를 했는데 괜찮게 탈압박을 해내는 장면들을 그래도 박용우 선수가 보여주긴 했어요. 네. 일각에서는 여기 좀 더 전진 패스 나가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볼 관리를 해주고 그 위치를 잡아주면서 수비나 상대 공격수를 한 명씩 끌어당겨준 것만으로 박용우 선수도 전술적으로 역할해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해야 돼요. 더 잘해. 저는 더 요구하고 싶어요. 그건 맞아요. 예. 그 2차전이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3차전 토너먼트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황희찬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대표팀 왼쪽에서 옵션이 좀 많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예. 어떤 부분에서 좀 장점을 발휘해 줄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황희찬 선수가 이제 박스 안에 볼을 잡으면 네.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으면 좀 과하게 얘기해서 예. 또 하나의 이강인을 왼쪽에 두는 것이다. 와, 네, 형이 저는- 진짜 이번 시즌 황희찬을 정말 높게 보는구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오른쪽에 이강인에 집중된 공격을 네. 황희찬이 들어옴으로써 확실하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황희찬의 어떤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는 이강인에 쏠렸을 때 왼쪽으로 이제 벌려주는 패스가 나왔을 때 거기서 찬스가 나오면 네. 반대로 황희찬이 그런 드리블을 하면서 쏠리게 만들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강인이 슈팅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딱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황희찬 서령우 조합이 너무 기대돼요. 왼쪽 풀백으로 서령우가 나왔을 때 네. 서령우는 아까 수빈이 형도 말씀하셨지만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황희찬은 넓게 벌려서 드리블을 치는 게 그동안 클린스만으로 대표팀에 발탁이 됐을 때 기본적인 위치 황희찬 선수가 좀 넓게 벌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공간으로 서령우가 안쪽으로 쭉 들어갔을 때 황희찬 서령우의 시너지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김태환이 오버래핑을 하고 이강인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번 첫 경기 때 우리가 좀 완전하다 보진 못했던 풀백과 윙 간의 어떤 그 협업, 호흡이 이 네 명의 좌우 조합을 통해서 저는 꽤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거 되게 좀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뭐 어제 경기 실점은 아쉽긴 했는데 3골 기록하면서 다득점 승리에 성공한 우리 대표팀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이제 옐로카드 트러블이죠. 김민재, 이기재, 박용우, 손흥민, 조규성 선수가 받았습니다. 이거 토너먼트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데 현명하게 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처법이 좀 있을까요? 그 경고 누적 예. 하는 거. 예. 그 좀 연기를 배워야죠. 그래요? 연기. 그거 중요합니까 진짜? 연기를 배워야죠. 예. 실제로 이 경고 세탁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것도 K리그에서도 또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골킥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 예전에 화영이 형이 네. 경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계속 저한테 왜 안 하면서 뭐 뒤로 물렀다가 네. 그럼 심판이 자세요. 이러고. 또 뒤로 물렀다가 의도적으로? 나한테 막 계속 받으라고 이러는 거야. 그래 그게 연기였는데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 시간 지연해서 경고받으려고 너를 이용하니까. 나를 이용해가지고 또 네. 사람들이 봤을 땐 아니 김원일 왜 받을 준비 안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또 그런 또 티나게 또 막 너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요거 필요하다고 합니다. 옐로카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옐로카드를 받은 거는 저는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심판이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그 눈으로 바라보긴 하지만 네.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맞아요. 두 번째 경고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예민하게 본다면. 근데 이제 불만스러운 것은 바레인은 좀 안 줬다. 그러니까 일관성이죠. 일관성이죠. 이렇게 기준을 뭐라고 확실히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거 장면 떼놓고 보면 그래 이거는 카드가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인데 비슷하게 바레인 선수들이 몸으로 들어온 장면들 약간 팔을 써서 의도적으로 우리 공격을 끄는 장면들 네. 좀 깊게 선수적으로 특히 황인범 선수가 거기서 피해 많이 봤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카드는 똑같이 안 주는 걸 보면 이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주심의 일관성은 어디 갔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제 판정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대표팀 이야기인데 환희 형이 카타르에 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소스를 주거든요. 클린스만호 훈련 분위기 지금 베스트 11이 매우 확고한 상태로 부상 이슈가 없는 한 거의 변화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고요. 조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조끼 입지 않은 선수들 뭐 훈련을 할 때도 보면은 멤버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앞서 저희가 얘기한 대로 경고 누적 이슈로 인해서 그 틀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고요. 네. 베스트 11이 굉장히 멀리서 봐도 우리가 확고해 보이는데 이게 팀이 오히려 좋습니까? 아니면은 후보 선수들의 동기부여적인 측면까지 감안한다면은 좀 부정적인 이슈도 있을까요? 저는 베스트 11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조끼를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그 전술훈련 할 때 조끼를 나눠주는 사람이 이제 베스트로 나가는데 이제 전반 끝나고 이거를 교체를 안 한다. 네. 그럼 또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그 선수들이 좀 기분이 상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준비를 조금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클럽에서는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베스트 11 너무 확고하게 된다면 다른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안 생기니까 왜 시즌이 길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독이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에게 야 너 다음 경기 준비해라. 네. 아니면은 너 오늘 경기는 쉬는데 내가 너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몸 만들면서 후반에 투입할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발로 뛸 수 있는 몸 너 이제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꼬시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슬슬 긁으면서 계속 애들 운동하게 만들어주는데 대표팀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나는 이 멘탈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대표팀이고 단일 대회입니다. 근데 베스트 11 확고해야 돼요. 근데 확고할수록 좋죠. 손발 맞은 사람들. 제일 잘하는 선수가 11명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그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나는 여기서 못 뛰니까 그냥 들러리만 하도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멘탈 자체가 대표팀이 아닌 거예요. 자세 자체가 대표팀 선수가 아닙니다. 대표팀이라는 것은 내셔널리즘이 이전보다는 많이 희석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대표팀이라는 자기가 뽑혔으면 벤치든 어디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왜? 대표팀이니까 이런 멘탈과 자세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대표팀 선수를 뽑을 때도 네. 이 20번째 넘어가는 선수들은 사실 그런 벤치에서 이제 화이팅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많이 뽑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그 반석이가 대표팀 갔을 때 오반석 선수? 예, 예. 평가전에서 경기를 많이 못 나왔어요. 예. 근데 들리는 얘기가 너 벤치에서 가만히 있지 마라. 월드컵 가고 싶으면. 계속 화이팅 넣어주고 나가서 뭐 물이라도 떠주고 마사지라도 해줘라. 예. 근데 가는 거 보고서 그것도 좀 크게 작용을 하는 거구나. 되게 중요해요. 같이 가야 되고, 네,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렇게 해야 팀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고 또 그렇죠. 경기 내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언제 투입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준비를 좀 해야 된다. 네. 근데 아마 이 휴식하는 동안 훈련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선발팀하고 이 비주전 팀하고 만약에 자체 경기를 15분이라도 했을 때 거의 비주전 팀이 잘 해요. 왜냐면 그래요? 그래서 주전 팀은 굉장히 그거에 있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좀 그게 경쟁 시너지가 나면서 좀 좋은 걸로 가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베스트 11이 확고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부상 선수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 황희찬 선수랑 김진수 선수는 경기에 못 뛰기 때문에 좀 어떨까 걱정을 했는데 미리 나와가지고 팬들한테 돌면서 인사하고 그랬나 봐요. 황희찬 선수는 뭐 한두 경기 안에 복귀 가능한데 김진수 선수는 꽤 걸릴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은 뭐 왼쪽 풀백에서의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인데요. 오른쪽 다리에 강한 테이핑 되어 있다고. 요게 이제 무릎 보호 차원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스타킹을 원래도 끝까지 좀 올려 신잖아요. 그래서 경기장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했대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안 괜찮으면 경기를 무릎은 못 뛰어요. 참고 뛸 수 있는 게 참고 뛸 아니에요? 수 있는 게 무릎 다쳐. 봤죠? 저도 내치긴대나 뭐 이런 연고를 다쳐봤는데 발목은 제가 탱탱 부어도 테이핑하고 어느 정도 이게 됐어요. 근데 무릎은 진짜 안 되는 거는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요. 근데 아마 이 테이핑을 칭칭 감은 건 그 테이핑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 떨어지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게 감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무릎이나 이런 거 테이핑을 하고 뛴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뭔가 불편함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꼭 무릎이 아니더라도 뭐 근육이라든가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걱정되는 뭔가 좀 잡아야 되는 그 심리적으로든 예. 뭔가 그냥 100%가 아닐 수가 있다.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뭐 본인의 기분이 약간 좀 알랑알랑해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뭐 이렇게 맞아, 할 수도 맞아. 있고. 예. 테이핑은 할까 말까 할 때는 예. 해야 돼. 예. 심리적인 것도 해야 되고 있으니까. 심리적인 것도 있고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발목이나 무릎 테이핑 같은 경우는 예방하는 것도 있거든요. 살짝 근력이 빠졌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부상 장면에서 미리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테이핑을 했을 경우에는 이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부상 예방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경기 보면서 이제 바레인 선수랑 그 팔꿈치가 이쪽이 네. 안면 쪽으로 가서 아이고, 이제 좋았죠. 손흥민 선수 쓰러졌잖아요. 와 그때 진짜 심장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의 얼굴 쪽 부상은 바로 얼마 전에 맞기 때문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짜. 근데 토트넘에서 매번 해? 나 왜 이렇게 못 봤지? 손흥민 모습은 다 보는데? 스타킹을 오히려 신어서 그런 거. 스타킹 하얀색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해도 저기 오른쪽에 무릎에 이렇게 정도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도 그 A매치 때는 제가 허벅지 위쪽에 테이핑했던 거 봤던 기억이 좀 있긴 하거든요. 제가 못 네. 봤나 봐요. 예. 네, 자주 하는구나.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굿모닝 도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랑 이런저런 정보들을 환영이 좀 대본에 써줬는데요. 동남아 국가들끼리 어떤 팀이 선전하고 어떤 팀이 좀 강팀 잡냐 이런 거를 동남아 내에서도 그 국가들끼리도 좀 경쟁 이런 게 있나 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얘기 나오는 팀이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지긴 했는데 확실히 그 경기가 동남아 이 축구 팬들에게 뭔가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동기부여 좋겠죠. 예. 야, 이거 베트남 뭐야 우승 후보 일본을 이렇게 괴롭힌다고? 라는 느낌이 분명 전반에는 들었거든요. 이거는 다른 팀들에게도 야 우리도 뭔가 해볼만 하겠는데? 동기부여를 줄 수 있었고 이게 또 대회 초반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 더 타 국가에게 인상 깊게 영향을 미친 경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베트남 왼쪽 누구죠? 그 베트남 왼쪽 공격수가 네. 오른쪽 그 일본 수비수를 완전 털었어. 그 그냥 시범 털었어요. 선수였어요. 예, 맞아요. 그거는 진짜 자존심 상할 정도로 스피드 경쟁이나 몸싸움 이런 거를 아예 털었기 때문에. 완전 네. 털었죠. 근데 이 동남아 선수가 그렇게 일본 선수를 이렇게 턴다?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오른쪽 풀백의 스가와라나 뭐 센터백의 이타쿠라 이런 선수들이 속도에서 많이 발전했어요. 전반에 계속 딜을 내주고 예. 후반에는 물론 좀 라인을 조금 조절해서 괜찮았지만 전반이 진짜 우리 눈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베트남 대표팀이 잘하는 게 지금 동남아시아 쪽에서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있는 신태용 감독이나 김판국 감독의 재계약 여부나 입지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클린스만 감독, 뭐 한국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확실히 이 감독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대표팀 감독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대급 자유를 주고 있다고. 요 정도 자유 주는 거 프로가 아니라 국가대표팀 선수들에게는 좀 어떻게 좀 적용이 될 것 같으세요?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잡힌다고 잡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풀어놓으니까 예.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영국 거기 갔을 때 네네네. 뭐 사우디랑 경기하고 웨일즈랑 사우디 경기했을 경기 때 그때도 좀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선수들한테 투어 나가라고 오. 그럴 정도로 많이 풀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선수들 훈련이나 미팅 시간 외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고 야. 있고 원일이 형 말대로 선수들 만족감이 진짜 크대요. 내가 그런 것도 있지 않나요? 예. 아, 감독도 막 돌아다니는데 니들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아, 근데 그것도 맞지. 감독부터가 그렇죠. 자유주의 성향인데 너네는 안 돼 하면은 그러면은 으씨 뭐야? 만약에 진짜 호텔 로비에서 딱 마주쳤어. 그러면은 이제 너네들은 이제 숙소에 있어. 이러고 호텔 로비에서 만약에 산책 나가 마주쳤어. 그러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혹시 그런 감독 뭐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감독은 자유주의 성향인데 선수단은 막 이렇게 아니 잡는.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감독이 그래요. 그래요? 근데 근데 이제 클래스만 근데 감독은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선수들은 컨디션 조절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고. 네. 근데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워낙 이제 월드와이드 하니까. 네. 근데 저는 감독님들이 굉장히 저희 앞에서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막 이러고 막 눈 터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예. 그래도 골프 칠 시간에 골프 치시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여가 생활도 즐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를 줘도 선수들이 다 뭐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방에서 쉴 선수는 쉬고 뭐 커피 마시는 선수는 커피 정도라고 하고 뭐 진짜 막 카타르 시내를 돌아다니고 이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돌아다닌다 해도 좀 즐길 거리가 덜하지 않나요, 카타르는?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죠. 그리고 협회에서도 그거를 좀 지원해 주려고 월드컵처럼 가족들 초대할 수 있는 숙소, 티켓 다 지원해 주고 있다라고 이건 하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의 하나하나 조금의 작은 요소라도 동급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분들의 이슈면 더 그렇죠. 그래서 최순호 그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최순호 감독도 굉장히 자유도를 주는 분이어서. 예. 약간 그 대형 스트라이커들은 좀 그런 그런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 뭐 미넨 때 잘했을 때, 뭐 나폴리 때 잘했을 때 보면 페네르바체 팬들이 여전히 막 페네르바체 돌아와라 요 얘기 하시는데 김민재가 있는 곳엔 그래서 페네르바체 팬이 있다라는 말 진짜라고 합니다. 바레인전 이후에 경기장 나서는 도중에 한 아저씨가 아이미쉬 김민재 외치면서 환희 형한테 다가왔는데 그분 페네르바체 팬이었다고 하고요. 김민재가 언제 다시 뭐 페네르바체로 와서 뛸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7년쯤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 내리는 제스처를 하면서 일부러 환영이 베식타스, 뭐 갈라타사라이 우 하니까 굉장히 만족하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페네르바체 팬이시니까 이 세 팀끼리의 라이벌리가 튀르키예에서는 굉장히 크죠. 네. 제가 그 튀르키예 리그 중계했잖아요. 중계 더비전 정말 살벌합니다. 뭐 라이터 날아오고 동전 날아오고 살벌해. 네, 예전에는 의자 뽑아서 던졌대요. 의자 경기 중에. 여전히 그런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환영이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만족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태용 감독 어제 그 의상 보셨습니까? 가디건을 입고 있었죠. 가디건 입고 계셨는데 그 안에 입은 게 한국 브랜드래요. 아 그래? 네. 인도네시아에서 런칭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신태용 감독에게 의상 협찬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환영한테 처음 들었어요. 네. 야 협찬까지 받으셨어 감독님. 근데 이게 AFC에서 옷 로고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막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운데 가디건을 입고 나와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전 이거 패션인 줄 알았어요. 신태용 감독이 예전 한국에서 감독을 하실 때도 그랬지만 패션을 되게 잘 꾸미세요. 맞아요. 옷 잘 입어요. 한국의 랩이라는 이미지가 랩의 약간 좀 그 이상한 이미지 맞죠.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옷 잘 입는 비율 좋은 이미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남에 있을 때도 이제 벨트 버클 큰 거 하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머그컵. 머그컵 한잔 하면서 벤치에서 머그컵은 좀 되게 이색적인 거거든요. 진짜 새롭죠. 멋이야. 멋있어요, 되게. 물론 뭐 경기장에 에어컨이 있기는 한데 감독들 흥분하다 보면 충분히 더워지잖아요. 땀 많이 나지. 근데 그거를 잘 참았다라고 하고요. 사실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오프사이드 때문에 열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벗질 못해? 뭐 지침인데 어떡해. 그래도 벗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들마다 그래도 가디건은 낫죠. 옷 때문에 실제로 그 대회 측에게 지적받는 경우들이 꽤 많대요. 리그나 소속팀에서도. 근데 그런 감독들이 보통 그 조끼를 입어요. 선수들이 입는 그 형광색 조끼 있죠. 그 규정에 안 걸리려고 그냥 조끼 입고 그냥 지휘하는 분들이 많은데 패션에 신경 쓰시는 분은 조끼를 입지 않고 가디건을 입는다라는 것도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리고 TVN과 이제 저희가 함께 하다 보니까 환영이 요 얘기도 보내줬는데요. 현장에서 PD들이 테이블을 직접 조립했대. 지금 사진 나오죠, 이쪽에. 이게 직접 조립하는 거래요. 그래서 라이브 프리뷰를 진행하는데 국제대회에서 그냥 뭐 해설 캐스터가 서서 진행하는 오프닝 정도는 있었는데 테이블을 두고 현장 라이브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뭐 환영이 알기론. 저런 장면이 우리가 이제 해외 리그 중에 그쵸. 챔피언스 리그나 뭐 프리미어 리그에서 볼 수 있는 저런 장면인데 훨씬 더 경기장에 저렇게 하면 생동감이 있죠. 저거 우리 그때 수빈이 형이랑 저랑 프리미어리그 보러 갔었잖아요. 몰리뉴 갔을 때. 몰리뉴 갔을 때 조콜이 저기 서가지고 그때 TNT 스포츠 옛날에 BT 스포츠라고 하는 채널이 이름이 바뀌어서 TNT 스포츠로 뵀는데 BT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조콜이랑 다른 패널들이 와가지고 그때 레드냅이 아니지 누구죠? 맨시티 센터백 레스콧. 예, 맞아요. 레스콧이 와가지고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잡고 하더라고요. 이름 살벌하게 바뀌었네, TNT로. 터질 것 같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참 좋겠다, K리그에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었죠. 네. 근데 그 테이블이 무게가 만만치 않대요. 한 50에서 60kg 정도. 이거 계속 들고 다녀야 되는 거야? 조립했다가 해체했다가 가져갔다가 다시 가져가서 조립하고 이거를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이후에 TVN 스포츠 유튜브에서 여러분 퇴근길 라이브 한 40에서 50분 정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경기 끝나고 소식 좀 따끈한 거 궁금하시다.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주호 선수가 직접 믹스트존에서 선수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도 생
라이브로 나갑니다. 기자회견장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인터뷰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국제대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콘텐츠라고 하네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거 주호가 이 인터뷰하는데 네. 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봉화. 숭실대. 네. 맞다. 주호 보면서 예. 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동기부여도 받고 예. 선수들이 또 막 인터뷰하는데 주호가 또 대표팀 밥을 많이 사줬나 봐. 예. 그냥 지나가는 선수가 없더라고. 인사 한마디씩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손흥민하고 이강인 선수가 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 국가대표 그 주무분이 예. 야 10초밖에 안 돼 10초밖에 안 돼. 근데 주호는 계속 잡아서 조금이라도 더 시켜야 되니까 계속 인터뷰 시키려고 한마디라도 더 끌어내려고 같이 얼마 전까지 같이 대표팀에서 공쳤던 그렇지. 선수들인데 그 장면 보고 은퇴 주호가 또 은퇴하고 또 열심히 하는구나. 네. 그런 것도 맞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네. 맞아. 어쩔 수 없지 뭐. 네네. 인터넷 시설이랑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사실 준비를 잘 해놓고 갔는데 인터넷이 안 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뭐 경기장 주변 인터넷 시설이랑 기술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더라도 이렇게 준비 잘 되면 다양한 라이브가 가능하다라는 거 환영이 직접 체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라이브 첫 방송 최대 28,000명까지 들어왔다. 와, 진짜 많이 들어왔다. 이건 성공이죠. 그렇죠. 계속 얘기했어요. 주호가. 야 지금 28,000명 보고 있어. 한마디 해봐. 진짜? 야, 한마디 해봐. 다음에 더 많이 보겠다. 그리고 뭐 토너먼트 가면 더 많이 보일 거고. 예. 그리고 그거랑 뭐 이강인 그 기자회견이랑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국전만 여러분들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꼭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요 얘기할게요. 신태용 감독이랑 김판곤 감독 이야기인데 대한민국 대표팀 경기 말고 아무래도 관심 가는 게 뭐 일본도 있을 거고 뭐 이란이나 사우디, 호주 이런 강팀들도 있을 건데 아무래도 우리 국적의 감독님들이 감독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어떨까, 말레이시아 어떨까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경기는 모두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경기는 어떻게 봤나요, 형철 씨는? 아무래도 좀 객관적인 전력차가 느껴졌죠. 인도네시아도 사실 기대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라크는 그러니까 대회 전부터 평가전에서도 만났지만 이번 대회 다크호스로 항상 꼽는 팀이 이라크거든요. 항상 이라크는 이런 실전에서 꽤 괜찮은 성적들을 내왔던 팀이기 때문에 결코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라고 보았고 객관적인 선수들 개개인의 어떤 기량 차이, 면면의 차이가 결국 이 두 경기에서 좀 고스란히 드러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환영도 여기다 대본에 작성을 해놨는데 동남아시아 축구의 한계라고 했는데 그 축구적인 한계는 사실 인도네시아를 통해서는 좀 안 느껴지긴 했어요. 인도네시아 경기 잘 풀더라고. 근데 이 피지컬적인 한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게 느껴져요. 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본도 사실 그랬잖아요. 일본도 베트남도 결국은. 베트남도 후반 됐을 땐 체력적인 한계나 피지컬적인 한계가 많이 드러났었으니까. 근데 이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고 순발력이 좋아서 빠른데 이제 쫓아가면서 저희가 이제 피지컬이 있으니까 밀면서 다리로 길게 쭉 뻗어서 커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방심하면 조금의 차이로 좀 이게 동남아시아 선수한테 한 번에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좋아진다면 좋은 축구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지컬적인 차이 진짜 기술로도 좀 극복을 하려면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가요? 가능하죠. 기술로 극복을 하는 게 가능하긴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피지컬이 필요한 자리가 있잖아. 센터백이나 톱이나 그렇죠. 피지컬이 필요한 자리가 있고 기술을 2명, 3명이 다 막았으면 기술 좋다고 하더라도 뚫어낼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힘으로 할 때는 힘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이제 분위기를 상대에게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근데 또 요즘 그 피지컬이 필요한 자리가 진짜 완전 동남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뭔가 기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로 좀 채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앞으로 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대표팀의 경기력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아 선수들이 포함이 되면서 확실히 예전보다 선수들 면면이 좋아진 건 맞아요. 다만 이제 그들이 얼마나 절실함을 가지고 하겠느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들도 기아를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조상 쪽에 뭐 인도네시아계 누군가라든지 뭐 피가 좀 흐르긴 해요. 그래서 정말 이중국적자들이 이제 기아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들도 잉글랜드나 뭐 스페인 이런 나라에서 대표팀에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A매치에 대한 새로운 기록을 위해서 동남아의 기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년이 이중국적을 통해서 충분히 있는 선수들이고 대표팀에 대한 동기부여를 충분히 가질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이 선수들이 얼마나 결집되느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라서 그에 대한 변수들이 항상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될 수 있는 동남아 팀의 상황일 거라고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다음 경기가 지금 베트남이랑 일본이고 말레이시아 다음 경기가 바레인 그리고 우리 대표팀이랑 경기인데 1승 좀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네,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가 한국 감독을 선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배워가지고 뭐 승점해서 토너먼트 한번 나가보려고 1승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네, 그렇죠. 두 분은 1승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전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경기를 밀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왠지 신태용 감독이 예. 항상 어느 대회건 한 번은 인상을 강하게 남겨요. 우리 신태용 감독 마지막 경기 때 인상 강하게 남겨요. 독일전. 예. 이번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일본전입니다. 예. 2위로 마칠지는 사실 인도네시아가 잘은 모르겠어요. 좀 희박해 보이긴 하는데 첫 경기를 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마지막 경기 때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 이것도 혹시 틀리겠지. 예. 네. 원희룡이 형이 봤을 때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 베트남 잡지 못하면.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도 예. 인도네시아가 베트남보다 나은 거는 사실 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1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소한 봐도 1무 정도. 승점을 따는데 정도. 예. 자, 번외로 요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랑 이 이라크 경기에서 나왔던 상황이고 덕현이가 해설해가지고 덕현이 해설로도 요게 좀 짤들이 많이 돈 것 같은데 이라크의 두 번째 골 이 장면 얘기를 할 거거든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라크가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가 박스 안쪽에서 한 선수 발끝에 닿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후에 헤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골키퍼가 선방을 했고요. 이후에 세컨볼을 따는 이라크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앞선 장면 보면 발끝에 닿을 때 헤더한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예요. 그래서 옵사이드를 판정하는 타이밍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발끝에 닿았느냐 그렇지 안 닿았느냐가 중요한데 현지에서는 닿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프사이드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예전에 환희 형이랑 같이 한번 해설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친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와서 나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AFC에서는 공식적으로 오심 인정을 안 했는데 일부 AFC 구성원들은 지금 오심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받았다고 하고요. 근데 뭐 최종적으로 오심 인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은 앞서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반자동 오프사이드 영역이 아니고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맞았냐 안 맞냐를 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맞았으면 했을 때 이제 반자동 오프사이드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라인을 긋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맞았냐 안 맞냐를 봤을 때 좀 맞은 것 같기도 하거든. 근데 그거는 제가 전문가예요. 2013년에 제가 골 들어간 그 장면을 보면 그 약간 이 장면이랑 비슷해요. 사람들이 맞았냐 안 맞았냐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수십 번 돌려봤을 때 저의 감각도 그렇고 맞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이 양심 선언을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다. 쉽지가 않다. 너무 이게 본인이 알 수 있는 틱하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소리도 근데 그게 있고. 좋은 거면 내가 득점 본인이 넣은 거야. 그러면 내가 맞았다고 하겠지. 근데 지금은 자기가 맞았다고 하면 조용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정도는 진짜 슈퍼 슬로우로 해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긴 해요. 근데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그쵸. 그치. 근데 살짝 공이 빨리 굴러가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 발이 지나가고. 이게 바운드에 의해서인지 발이 맞아서인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진짜 당한 입장은 불운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심판이 여러 번 돌려봐서 우리보다도 정확한 판정을 했겠지라고 믿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제가 봤을 때 게시판 난리 납니다. 네, 누가 분석하고 누가 이제 그림 그리고 뭐 프레임으로 해서 프레임하고 뭐 하고 그 중에 누군가 그림판으로 그림 그리다.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쪽 공간 있다고요. 뒤쪽에 공간 있어요.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댓글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 이 장면이 바로 골로 들어간 게 아니어가지고 그 VAR실에서 놓친 것 같긴 해요. 이후에 이제 세컨볼 장면에서 득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패널은 이 장면, 오프사이드 장면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핫피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선수들 다뤄볼 건데 오늘 주제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현재와 미래. 뭐 현재는
당연하게도 케빈 더브라이너고요. 미래는 요번에 득점에 성공을 한 오스카르 보브가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케빈 더브라이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에서 정말 오랜만에 복귀에 성공을 했습니다. 69분에 베르나르도 실바와 교체가 돼서 21분을 소화했는데 21분 동안 공격 포인트 2개 기록했고요. 그 멋진 골 장면 XG 0.17이었고 기대 어시스트는 0.39였다고 합니다. 이게 스탯이 다른 사이트마다 다른데 저희는 이제 소파스코어의 스탯을 가져왔고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번 시즌 4경기 출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2-23 시즌부터 지금까지 계산하면 5대 리그에서 최다 도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만큼 지난 시즌 대단하긴 했나봐. 그렇죠. 지난 시즌이 데브라이너가 31개, 살라가 지난 시즌과 올 시즌 포함해서 31개, 살라가 포함해도 26개, 5개 차이예요. 그리고 비니시우스, 사카, 그리즈만이 22개라고 하는데 야, 진짜 데브라이너가 사실 지난 시즌 전반기는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후반기는 본인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을 안고 뛰었는데도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때 도움 진짜 매 경기 그냥 계속해서 기록했거든요. 홀란드의 짝이죠. 맞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즌 얘기 진짜 많이 했던 게 제주스 스털링이 더브라이너 패스 센 거를 못 받은 게 맞다. 홀란은 받고 있는데 요 얘기 했었고 햄스트링 달고 뛰면 좀 경기력 많이 차이 나나요? 이게 햄스트링을 달고 뛴다는 게 사실 나는 내 경험상 말이 안 돼. 그래서 근데 이겨낼 수 있는 근데 정도인가? 나는 데브라이너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스프린트를 근데 안 되긴 해요. 근데 저도 막 햄스트링 나가고 그러면 100%가 안 되거든요. 아니 근데 햄스트링을 달고 뛴다는 그 기사가 확실하게 있었어요. 본인이 얘기했어요. 허벅지 쪽 통증이 있었다. 근데 허벅지 통증이겠지. 나는 햄스트링 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햄스트링 부상이라고 하면 못 뛰어요. 그러니까 햄스트링 쪽의 불편함? 아니면 허벅지 뒷근육에 대한 불편함 정도? 실제로 그래서 수술한 게 이번에 햄스트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불편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치료나 이런 걸로 조금 그게 되는데 햄스트링이 만약에 찢어졌다 그러면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cm가 찢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동작을 한 번 했을 때 이게 3cm, 더 벌어져. 4cm 이렇게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상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햄스트링에 1도, 2도, 3도가 있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근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이게 된 거 같은데 어떠한 동작을 하면 또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근데 무조건 찢어져요. 반. 한번 찢어져 있는 거면은. 그 얘기했잖아요. 햄스트링 쪽은 이제 좀 재발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도 그렇구나. 재발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햄스트링 한번 다치고 나서 복귀를 치료하고 나서 잘 뛰고 온 선수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햄스트링이라는 것은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운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상적이 못하게 와. 예상적이 못해. 나는 햄스트링 예상할 수가 없어. 저는 이 여름에 물을 먹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물을 먹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못 먹었어요. 근데 못 먹고 그 경기 중에 스프린트를 어떻게 이상한 동작을 쫙 했는데 그때 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수분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다 경험적인 거야 이게. 정말 어려워요. 진짜 이게 뭐 가늠이 안 되는구나. 햄스트링은 진짜 가늠이 안 돼. 야 100m 달리기 선수들도 햄스트링 오잖아. 할 때 갑자기 스프린트 하다가 100m 달리기 선수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100m 달리기를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든지 그 햄스트링 그다음에 스트레칭 안 했겠어? 다 열심히 하죠. 근데 그 뭐 결승전에서 딱 뛰다가 허벅지 잡고 막 이런 선수도 있잖아. 뛰기 위에 태어난 선수들인데 그렇지. 근데도 그렇게 터진다니까. 근데 심판한테 항의하러 가다가 햄스트링 맞아. 근데 햄스트링이 다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 찢어진 부위가 더 상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안 해주는 게 더 어려워. 확실한 건 더브라이너가 좀 불편하면서 뛰었다. 그런데도 이 정도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대단하다. 요 얘기고요. 뉴캐슬전에 도움 하나를 추가하면서 프리미어리그 통산 도움 3위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라이언 긱스 162개 기록 중이고요.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111개로 2위. 3위가 이제 케빈 더브라이너와 루니 공동 3위입니다. 103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3개 중에서 102개를 맨시티에서 기록했으며 이는 단일 클럽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한 순위 2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첼시에서 하나가 있었던 게 오히려 더 신기하네요. 그때는 경력이 너무 짧았으니까. 그쵸. 살라도 보면 첼시 때 프리미어리그 골이 2골인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부 포함할 때 첼시 골을 꼭 포함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가 좀 있었는데요. 과르디올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훈련 때 케빈 더브라이너를 지켜봤는데 역동적이고 느낌이 좋았다. 그는 허더스필드전 훈련 때보다 나았다라고 하고요. 파이널 서드 안에서 더브라이너
데브라이너의 시야와 퀄리티는 전술이 아니다. 그냥 재능이다라고 펩이 얘기했거든요. 어디까지 전술이고 어디까지 개인 재능일까요? 저는 이 데브라이너가 볼 잡으면 개인 재능, 볼이 떠나면 이제 전술인데 그거를 이어주는 그 진짜 스페셜한 선수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선수 같습니다. 이 뉴캐슬전에서 이제 보브한테 준 패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는 초재능이죠. 그거는 데브라이너만 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때려놓을 생각을 누가 합니까? 거기서 보브도 진짜 마무리도 미쳤었지만 거기서 그 공간에 떨궈준다? 그 시간대에? 네. 그 중요한 시간대에? 그건 재능입니다. 근데 참 가끔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로번도 좀 전성기 조금 지나서 20대 후반 이때는 부상 복귀하자마자 잘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더브라이너도 그렇잖아. 그런 선수들 보면 부상 오랜 기간 당하면 분명 경기 감각, 패스를 놓는 위치, 세기 이런 거를 다시 좀 획득을 하면서 경험치를 획득을 하면서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나오자마자 잘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럼 다 재능으로 좀 봐야 되는지. 재능이고 뭔가 이 세포가 뭔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돼. 근데 막 반년 만에 하는데도 이게 워낙 되나 뛰어나니까 봐. 하던 대로만 해도 앞에서 알아서 휘청휘청 되는데 뭐. 와 보인다 보인다. 보이니까 주는 거지. 보이니까. 원래 하던 대로 보이면 줬는데 티아고도 그래서 돌아오면 잘하. 티아고 알칸타라도.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항상 다치죠 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 기억이라는 게 있나 봐요. 채팅창에 머슬 메모리 요 얘기하는데 진짜 그게 있다면은 더브라이너는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케빈 데브라이너는 요 얘기했네요. 아직 90분을 뛸 수는 없다. 하지만 20에서 25분 정도는 뛸 수 있다. 승리를 거둔 비결은 의지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올 시즌 경기 보면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점 좀 독특한 차이점 있었습니까?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데브라이너가 있으면 득점도 말도 안 되는 득점이었었고 그러니까 맨시티는 사실 쉬운 경기를 대부분 하잖아요. 워낙 그 선수들의 면면이 압도적이니까.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분명히 말리는 경기, 어려운 경기 또 강팀하고 했을 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리그 우승을 할 수 있겠고 챔스 우승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데브라이너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 보면은 이 능력만으로도 데브라이너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딱 이날 경기에 다 나왔어요. 네. 전 데브라이너는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선수다. 보브에게 준 패스 보세요. 그 정도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은데 계곡에서 젖은 돌로도 불을 지필 수 있는 선수. 부싯돌? 젖은 돌로 팍 했는데 불이 튀어. 데브라이너는 가능해. 약간 신 같은데 그러면? 신이야 신. 사기 아닌가요? 사기죠. 네.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원일이 형도 좀 동감하시나요? 네, 저는 이 선수 때 이 비슷한 선수가 있었어요. 누구? 포항의 아이니스 지쿠라고. 근데 그 재능은 선수가- 대단했다던. 쟤는 대단했어요. 네.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보는 패스를 걔는 경기장에서 보는 거야. 관중석에는 시야가 다르니까 잘 보이거든요. 데브라이너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관중석에서도 아마 못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 어시스트 한 거는. 근데 그걸 경기장에서 그 빡빡한 상황에서 볼 정도면 정말 저는 축구가 재밌지 않을까 그 선수는. 네. 다 보이는 거야. 그렇죠. 맵패키가 하는 것처럼. 그 선수에게 편하게 보이는 거죠. 케빈 더브라이너가 지금 뭐 긱스랑은 격차가 한 60개 정도 나고 세스크 파브레가스랑은 격차가 8개 나는데 도움기로 경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파브레가스는 충분해 보이고 긱스까지. 긱스는 쉽지 않죠. 60개는 이게 데브라이너가 정말 많은 도움을 기록했던 때도 한 20개 정도로 20개 딱 그것도 기억하거든요. 단일 시즌에 리그에서. 그렇죠. 프리미어리그에서 어시스트 한 시즌에 20개 이상이 앙리랑 덕배만 있을걸요. 외질이 19개였고. 네,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긱스만큼 뛰면 무조건 넘어요. 긱스만큼 뛰면 그 선수 기간을. 그쵸. 근데 그렇게 이제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맞아요. 그러면은 경기 출전수 일단 그렇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케빈 데브라이너는 만약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출장 시간이 계속 보장된다면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겠죠. 네, 그래도 되니까. 조금 스프린트를 덜 하면서. 그렇죠. 네. 나중에 진짜 약간 스티븐 제라드처럼 마이년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가서 패스 쭉 뿌려주면서 오히려 거기서도 또 도움을 기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뭐 긱스처럼 올해만 뛸 수 있다면 가능도 하다. 그죠.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60개? 저 30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싶겠지만
60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60개. 그렇지. 뭐 15개 한 시즌에 리그 38경기 치르면서 어시스트 15개도 진짜 많은데 이거 4시즌 해야 돼. 맞아요. 일단 그 혼란이 안 다쳐야 되고요. 그렇네요. 혼란 안 다쳐야 되고 맨시티에 계속 뛰어야 되고 그리고 계속 골도 한 25개 이상은 단일 시즌에 무조건 리그에서만 넣어야 돼요. 예. 그래야만 이 기록이 가능하다. 일단 햄스트링 관리를 잘해야 된다. 뛰려면. 네. 뭐 뛰기만 하면은 공격 포인트를 그렇죠. 충분히 기록하는 네. 선수니까. 예. 케빈 데브라이는 맨시티에서 은퇴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좀 말년에는 다른 팀에서 좀 뛸 것 같으세요? 이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냥 뭐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냥 깔끔하게 맨시티에서 은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야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워낙 능력이 뛰어나니까. 왜냐하면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조금은 하브리그 가서 마지막을 선수 말로를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고 뭐 like 아메리카 약간 있잖아. 아 MLS나 MLS 같은 데 가가지고 데브라이너가 패스 한번 넣으면 끝장날 텐데. 그치. 네. 스타성도 있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예, 네. 화려하고. 두 분은 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말년에는 다른 팀에서? 저도 뭐 어디 돈 많이 주는데 한번 가서 네. 한번 하지 않을까. 마지막에 한번 주급 세게 네. 받고. 참 원일 돈 좋아해. 아, 저 돈 좋아합니다. 형님 카페 잘 되지 않아요? 잘 돼도 돈 좋아하는 거하고 잘 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예요. 예. 네, 나도 돈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데브라이는 오래 뛸 것 같아요. 좀 오래 뛸 것 같아요. 일찍 은퇴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근데 오래 뛰다 보니까 저도 맨시티는 어쩌면 떠날 가능성이 있다. 꼭 거기서 은퇴를 해야만 레전드는 아니잖아요. 이미 레전드고 동상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선수인데 네. 말년에 좀 다른 선택을 해보고자 할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데브라이너는. 뭐 잠깐 뭐 오래 뛰려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뭐 제라드처럼 내려간다 요 얘기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변경해야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변경한다면 요 스타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아니 유지해야죠 지금은. 지금 유지해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조절하는 능력만 좀 아니 본인이 조절한다기보다 팀에서 이제 잘 조절해 준다면 더브라이너는 이번 시즌은 쭉 쓸 수 있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부상에서 이제 부상에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네. 관리는 무조건 필요하다 네라는 생각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오긴 할 것 같아요. 약간 아래쪽으로. 근데 이제 수비를 전담하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패스를 풀어주면서 예. 롱패스 좀 뿌려주거나 옛날 딱 제라드 마이너의 느낌을 저는 왠지 데브라이너는 비슷하게 좀 주지 않을까. 물론 거기서 더 잘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원일이 형은 어떠세요? 좀 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자유도를 줘야겠죠. 근데 이게 또 감독 만나기 또 나름이어서 그래요? 자기가 마지막에- 플레이를 스타일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제 감독의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 주원 형이 봤을 때 마지막에 변경하면은 어떻게 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더브라이너? 아 나는 그게 상상이 잘 안 돼. 그래요? 네, 더브라이너의 어떤 스타일이 워낙 유니크하고 후방에서 이제 형제라고 뭐 후방 지역에서 이제 볼을 이제 배급해주는 역할을 좀 더 해준다라는 느낌. 옛날에 무슨 필로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요즘 축구 전술에서는 제가 거의 봤을 때 안 쓰긴 중앙 하니까. 수비수들이 다 도맡아서 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 짧게 뛰더라도 원래 스타일 유지. 그렇죠. 네. 아니면 풀백은 어떠세요? 아 말도 안 되죠. 야, 풀백 하면은 또 햄스트링 또 다쳐. 아니야 너무 아깝지. 아깝기도 하다. 진짜 축구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센터포드 바로 밑에서 이제 좀 볼 배급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예. 뭐 근데 나는 아직까지 데브라이너 좀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는 건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몇 년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몇 년 정도 뛸 것 같아요? 지금 3년. 플레이 스타일 유지. 3년? 네. 더브라이너가 90인가 91인가 그래요. 예. 3년 3년 31살짜리 선수에게 이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르다고 봅니다. 이르다. 예. 그리고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오히려 이제 다 쉬었잖아요 오랫동안 쉬는 게 부상 당한 부위의 회복도 회복이지만 네. 다른 데도 잔부상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딱 충전을 싹 했기 때문에 잘 조절해서 뛰면 오랫동안 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이크 맥그레스의 말을 좀 빌려왔습니다. 케빈 더브라이는요, 부상 없이 최고 수준의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고 했다라고 하고요. 그 부상 없이 뛰기 위해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는 거, 요게 좀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원일이 형이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그 본인이 영상을 봤을 때 예.
제가 데브라이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그렇죠. 뭐 사실 저희 더브라이너 평가할 수 있는 뭐 그런 수준은 아닌데. 네, 덕백 패스각 좁혀야 그러니까 부상이 오지 뭐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 뭔가 본인이 영상을 봤을 때 이런 쓸데없는 움직임을 좀 줄이는 거를 좀 변경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안 가도 되는데 내가 힘 덜 줬어도 되는데. 아 그런 게 선수들은 좀 보이나요? 선수들은 뭐 이제 미친 몸 좋다고 미친 망아지처럼 막 뛰어다니는 선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선수들은 이제 이 공간에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너가 간다. 뭐 이런 평가도 하거든요. 좀 더 뭔가 조율하고 이 경기는 살짝 이제 경기 그렇죠. 수가 좀 나니까 좀 천천히 뛰고 나중에는 좀 많이 뛰고 이런 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약간 생각난 게 연장선상에서 있는데 데브라이너가 생각보다 드리블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볼프스부르크 때는 더 했어요. 진짜 몸이 되게 다부진데 드리블도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몰고 들어가는 거를 되게 잘했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런 빈도를 이제 좀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일부러 좀 줄이지 않을까. 그냥 자기가 옛날 같으면 괴물적으로 막 몰고 가려고 했던 플레이도 무리가 올 걸 아니까 일부러 좀 짧게 주고 야 스톤스야 이번에 너가 좀 해줘라 이러면서 뒤로 좀 내주고 근데 이미 스톤스 다쳐있고 막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드리블보다는 더 지금보다도 간결해지는 선수의 시도를 많이 하지 않을까 약간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더브라이너가 우리 플레이 스타일 유니크하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선수가 슈팅, 킥력, 뭐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대단한데 밑에서부터 운반하는 이 드리블도 엄청 잘 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체력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충분히 올 수는 있는 거고. 부상 없이 뛰기 위해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꾼다. 이거는 주원 형이 봤을 때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살살 뛰는 거죠. 네, 살살 뛰는 부상 없이 뛰는 거는 살살 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경합을 해야 되는데 막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피하고 경합 장면을 이제 멀리 있고 이럴 수는 없어요. 게임을 하다 보면. 네네네. 그냥 아까 전에처럼 부딪힐 때 부딪히고 몸싸움 할 때 몸싸움 해야 돼. 이게 살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상황에서 내가 욕심이 나서 돌파를 하거나 긴 시간 동안 드리블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보다는 좀 더 조율의 의미를 둬서 옆에 동료들을 이용한다든가. 그 경합 상황이 있었을 때, 야, 저거 내가 발 뻗어도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이게 약간 순간적으로 위험해. 네. 느낌이. 그럼 참는 거야? 참고 이제 옆에서 기다리는 수비를 한다던가. 이런 거. 근데 이 정도 클래스가 되면은 맨날 이제 패스만 하기 재미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드리블도 하다가 뭐 부상도 오고, 무리한 동작도 하다가 부상도 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본인이 진짜 특히 잘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걸로 좀 변경하는 걸 얘기한 건 아닌가. 네. 뭐 원일이 형의 얘기도 좋고 원일이 형 주변의 얘기도 좋은데 부상 없이 혹은 뭐 나이 들어서까지 뛰려고 습관 바꾸거나 뭐 움직임 바꾼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제주에서 나이 한 34, 5살 됐을 때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어느 날 그 책을 읽었어. 뭐 이기는 습관인가 뭔가 그래서 무슨 뭐 나달인가가 무슨 채식을 한다나? 그래가지고 그래요? 제가 무슨 식단을 바꿨어요. 그때 당시 막 유행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고기만 먹었나? 탄수화물을 굉장히 줄였어. 그건가? 저탄고지 이건가? 살도 찌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날 제주에서 여름에 홈 경기였어요. 근데 전반 5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탄수화물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하고 완전히 그날 경기 해가지고 그날 그 경기 3대0으로 지고 들어와가지고 파스타랑 막 이렇게 먹어. 한번 진짜 그런 걸 하는 선수들은 이런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변경하려고 시도를 해봤다가 일주일 해보고 이거 내 거 아니다. 뭐 일상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형철이가 식단 이런 거 좀 관리하지 않나요? 근데 채팅창에 누가 나달 부상으로 작년 날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구나 또. 그 책에는 뭐 나와 있더라고. 그때는 좋았나 보다. 그래서 뭐 책에서 따라 해봤죠. 그 K리그 선수들도 몇몇이 뭐 신진호, 이명주 이런 선수들이 하고 있었고 뭐 나가토모인가? 그런 애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식단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뭐 연어만 먹고 뭐 고기만 먹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일주일 했다가 그 주말에 경기 완전히. 아니 근데 그것도 옆에서 도와주는 어떤 전문가가 있어야지. 그렇지. 생으로 하면 안 되지. 맞아. 그냥 참는다고 다 되는 게 아마 아닐 거예요. 뭐 경기 말고 일상 할 때는 몸도 더 가볍고 이랬어요? 훈련할 때나?
뭐 가볍긴 가벼웠죠. 뭐 탄수화물을 좀 줄이니까. 근데 경기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어깨 아무래도 쳐졌는데 더 이렇게 쳐져가지고 그날 경기를 완전히 말았던. 진짜 잘 먹고 스태미나 하면 떠오르는 뭐 장어나 고기 먹고 이런 거를 앞뒤로 경기 전후에 좀 섭취하고 이러면 확실히 경기력 달라요? 아, 그렇진 않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죠. 이거 그게 챙겨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사실. 뭐 차이 이렇게보다는 그냥 쭉.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나쁜 거 먹지 말아야지. 나쁜 걸 먹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뭐 당, 탄산, 뭐 이런 것들, 몸에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또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거를 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좋은 거는 하면 할수록 좋죠, 사실. 그럼 흔히 말해서 뭐 이제 선수들에게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술 한잔 이런 거 하면서도 잘하는 선수도 있어요? 아우, 많죠. 있어요? 네. 뭐 그런 거 다 하면서도 잘하는 선수들은 진짜 잘합니다. 그래. 네. 타고난 몸 같아요. 담배 근데 뭐- 빡빡 피고 뭐 해도 잘하는 선수 잘해. 근데 뭐 선수들끼리 30 넘어갔을 때 이제 식사 자리를 하잖아요. 20살 때는 사장님이 공깃밥 얘기해서 막 3그릇씩 먹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별 없이 그냥 너 잘 먹는구나 열심히 하니까. 근데 30 넘어간 선수들은 공깃밥을 추가시킬 때마다 눈치가 보여. 아, 얘 좀 관리 안 한다. 저는 더 먹고 싶은데 막 그 고참들끼리 먹었을 때 막 반 공기만 먹고 이런 게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나는 챙긴다 이 느낌. 30 넘어가면 이 뱃살이 찌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탄수화물, 이 공깃밥 추가시키는 거는 선수들 사이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관리를 해준다. 아니 근데 이거 보고서 이제 K리그 팬분들이나 선수들 밥 먹는데 좀 나이 있는 선수야. 야, 쟤 공깃밥 몇 개 먹나 막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거는 진짜 관리를 해줘야 돼. 공깃밥 추가시키면 좀 제한을 둬야 돼. 진짜? 네. 확실히. 근데 뭐 알아서 해요. 할 선수들은 하고 진짜 예민하게 하는 선수는 말도 안 되게 예민하게 합니다. 네. 형은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아, 전혀 아니었죠. 그래요? 네. 뭐 예민하게 하고 안 할 거 없었어. 나는 되게 몸이나 체력이나 이런 건 좋았는데 나는 뭐 그 몸 상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기술의 문제였지. 네, 볼을 다루는 게 문제였지. 근데 체력적인 거나 몸의 어떤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기회도 별로 없었고 뭘 뛰어야 뭐 내가 뭐 힘든지 안 힘든지 알지. 아, 그치.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오스카르 부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전 82분 도쿠와 교체가 됐고 8분 소화를 했는데 한 골 기록했습니다. 아까 뭐 잠깐 주원이 형이 얘기했지만 진짜 이게 기술이죠. 네, 자신감이고. 이 선수 나이를 생각하고 제가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선수 딱 뛰는 거 봤을 때 좀 장난 아닌 것 같다고 어디선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번 경기 말고도 이전에도? 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골을 넣으면 어떡하다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 친구는 확실히 기술이 있어요. 그래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소파스코어는 XG 0.9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안 높을 것 같은데 뭐 그 위치 그 상황에 사실 이거 0.09 아닐까요? 0.9인데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본에. 아니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제 골키퍼와 맞선 그 위치 자체는 넣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골키퍼와 이제 맞섰을 때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쉽지만은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왜냐면 골대하고 골키퍼 1대1 상황은 맞으니까. 그거 맞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선수 지금 그 골 장면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침투할 수 있다고 쳐. 볼이 왔어. 첫 번째 트래핑. 잡아두는 거. 네. 두 번째 그 상황에서 밸런스 잃어버리지 않고 팬텀을 했는데 팬텀을 시도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팬텀을 하면서 밸런스를 안 잃어버렸다는 거. 그러면 이 선수가 몸 밸런스가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트래핑의 기술, 그 다음에 밸런스. 팬텀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피하다 보면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어. 네네네네. 그리고 얻어올 수 있는데 이 선수가 그 전에 트래핑과 밸런스도 그 전에 보여줬던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 전에 보여줬던 이 선수의 기본기를 봤을 때는 나올 만하다. 엄청난 선수다라는 것을 이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두 분은 요 골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부는 천재다. 가진 재능이나 자신감, 당돌함. 어린 선수들은 자기가 가진 어떤 무게를 저는 가장 좀 진짜 몰라 믿져야 본전 이런 느낌으로 당돌하게 보여주는 선수들은 저는 항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부는 올 시즌 뭐 이전에 컵대회에서 기회를 잡을 때부터 되게 침착하고 하려고 하는 플레이들을 되게 거침없이 많이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부분들의 당돌함이 저는 이렇게 점점 완성된 선수의 기량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에 이 선수의 어떤 패턴을 봤을 때 일단은 국가대표 성인 대표팀에서 골 넣었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까지 또 출장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번에 리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득점을 했습니다. 20살이 이 정도의 그 득점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완벽한 스트라이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이런 식의 득점력을 이제 보여주면은 거의 3-4경기당 하나씩 골을 넣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출장 시간이 많았냐?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이 스타트는 말도 안 되는 스타트입니다, 사실. 그리고 팀이 맨시티라는 걸 또 감안했을 때, 이 압박감을 받는 상황 속에서 그치. 이런 플레이를 보여준다. 지켜볼 굉장히 진지하게 지켜볼 여지는 충분하죠. 사실 짧은 시간 주어졌고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 상황이 나한테 놓여졌는데 득점에 성공을 했다. 반대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준비 안 된 선수들이 그렇게 투입됐을 때는 그 기회 놓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너무 급해질 수가 있고. 근데 보브는 확실히 여유가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성장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고. 그 득점 장면만 놓고 보면 예. 굉장히 시간대도 굉장히 급하고 그렇죠. 밖에 관중들도 막 너무 급한 상황인데 그 장면 하나만 놓고 보면 그 선수는 느린 그림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본인은 이제 공을 잡았을 때 굉장히 침착하게 느린 그림처럼 딱 넣어서 마무리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능력인 것 같고요. 자, 관련해서 언론 인터뷰 그리고 이제 코멘트가 있습니다. 오스카르 보브가요. 펩이 자신에게 어서 골을 넣어라라고 말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역시 명장. 라고 얘기를 어서 골을 했고요. 넣어라. 네. 좋은 짓이네요. 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선발 출전할 것처럼 훈련하는 것이다. 나 자신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터뷰도 너무 잘했는데? 얘는 좋은 선수네. 멘탈이 좋아. 아, 그래요? 이게 어서 골을 넣어라 했을 때 야, 진짜 골을 넣을 수 있었다잖아.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너 어서 골을 넣어라 했을 때 야, 너 골 못 넣으면 다이야. 난 이렇게 받아들였거든. 받아들이는 차이. 야, 골 못 넣으면 이제 다음 게임 못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선수 같습니다. 주원영 현역 시절 생각했을 때 뭐 포지션은 수비긴 했습니다만은 막 감독이 야, 주원아 막판에 진짜 믿는다. 어서 골 하나 넣고 와. 이렇게 얘기 들었으면 좀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줬어. 펩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 선수 한두 명도 펩 못 만나요. 근데 내가 어떻게 펩을 만나? 그렇죠. 만약에 만났다면. 저는 그런 거를 해줬다면은 저는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주원영 사이드백이었으니까 그 사이드백은 그 벤치 쪽이랑 벤치 반대쪽이 다르잖아요. 경기력이 다른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 이 벤치 쪽이 더 그러면 선호가 됐다는 이야기? 처음에는 약간 좀 쫄리기도 했는데 전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벤치 쪽에서 더 잘했다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아니 그 벤치 쪽에서 그런 어쩔 수 없이 감독이 지시가 들어갈 때 멀리 있으면은 잘 안 들리잖아. 그럼 이제 경기 플레이에 좀 지장을 안 미치는데 벤치 쪽에서 계속 막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야 올라가 내려가 좁혀 뭐 반대킥 막 이런 거 했을 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워낙 단순한 움직임만 가져갔기 때문에 별로 그거는 부담을 안 느꼈는데 난 벤치 쪽에서 잘 된 건 뭐였냐면은 쫓아가 태클해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태클 밖에 벤치에 들리잖아. 해? 진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한 10 거의 한 그 3단 멀리뛰기 하듯이 태클해요. 약간 아바타형 축구 선수. 감독님이 패드 있었으면은. 아니, 왜냐면 뭐 해, 플레이에 공을 가지고 해. 근데 원하는 내가 되냐고. 근데 태클은 쉽잖아. 그쵸. 난 태클이 제일 쉬웠어. 완비사카 스타일이네. 멀리뛰기 하듯이 난 태클했다니까. 몸 날려. 난 내 몸을 안 아꼈다니까. 아바타형 풀백. 나는 태클은 그리고 내가 태클을 왜 잘하는지 알아? 태클은 과감하게 할수록 안 아파요. 근데 형 때 잔디 상태가 사실 안 좋은 거 많았을 잔디가 거 안 아니야? 좋다니까 멘탈이 흙바닥? 나는 양쪽 허벅지 지금 그 피부 착색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이 피부 착색돼 있는 걸로 대학교 때 윤성효 감독님이 그래, 딱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니 보더니 니 공 이렇게 못 참났다. 그러더라고한테. 그래서 피부가 여기 착색. 데브라이너 제가 볼 때는 여기 착색 안 돼 있거든. 맞아. 데브라이너는 뽀얘. 여기 착색돼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딱 보더니 저한테 바로 그 샤워장에서 그 얘기를 멘트를 날리더라고. 뭐 장난으로 하는 소리는 같지만 전 그런 의지는 있었다. 좀 더 기술적으로나 이런 거를 좀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이제 멘탈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붕업을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생각. 선수들은 또 그거를 이쪽에서 하는 그 벤치 쪽에서 하는 거를 꺼려하는 선수들이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동전 토스 할 때 야 무조건 반대로 무조건 반대로 잡아 이런 선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감독 코치들이 그 특히 풀백 쪽이 옆에 있고 그렇죠. 트로인 중에 가까우니까 말 많이 한다며.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제코어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보브는 팔머를 보낸 것에 관한 맨시티의 대답과 다름없다. 팔머 보낸 이유? 우리 오스카르 보브 있어서 요 얘기인 것 같고요. 시티가 보브가 지난 시즌 팔머가 보여줬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뭐 팔머 사실 최근에 첼시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아주 최근 경기에서는 뭐 아쉬운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기대치? 성장 가능성 이걸 높게 생각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의 콜 파머보다는 보브가 지금 좀 더 낫죠. 네. 올 시즌 콜 파머는 첼시 가기 전에 슈퍼컵에서의 골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커뮤니티 시드도 골 넣었죠. 괜찮게 하다가 이제 첼시로 간 거예요. 근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파머보다는 보브가 분명 맨시티에서 좀 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많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예. 파머는 시티를 떠나고 싶지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됐고 그래도 첼시에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네. 계속 이대로 본인의 흐름을 살려나가는 것이 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선수 다 변수는 있습니다. 뭐 예. 어린 선수이기 하기 때문에. 근데 팔머, 앞이 창창한 선수. 그리고 보브 제 느낌에 잘 안 나오는 재능. 그 정도로 이런 느낌이에요. 예, 공 차는 게. 근데 이제 예. 그것도 있어요. 옛날 산초도 되게 말도 안 되는 재능이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그렇죠. 했어요. 번뜩인다. 그건 맞지. 근데 그러면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어떤 그 축구를 이제 축구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 두 선수를 그런 식으로 좀 지금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분은 파머랑 보브의 잠재력 차이 어떻게 보세요? 저도 보브가 조금 더 포텐셜은 높을 수 있다. 파머보다는 범용성 같은 걸 봤을 때 어느 위치에서 뛰건 간에 보브가 좀 더 다양한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머가 오히려 굳이 따지면 맨시티에서 좀 더 처음에 잠재성을 보여줬던 포인트가 제로톱이었어요. 네네네. 에버튼전에 가짜 9번으로 나와서 잘하고 근데 오른쪽은 이제 마레즈가 있으니까 주로 이제 왼쪽으로 놨는데 왼쪽에서 좀 애매했고 그러다가 이제 맨시티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는데 요즘 첼시에서 오른쪽에 나와서 또 좀 잘 터지고 있잖아요. 보브는 어디를 뛰어도 이 정도의 영리함을 지닌 선수면 포지션을 안 가리고 잘할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런 범용성 보브가 좀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뭐 현재는 더블라이너가 있긴 합니다만 먼 미래에 오스카르 보브가 시티의 중심이 될 것 같나요? 펩 다음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펩이라는 감독을 통해서 선수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육성되는 게 있잖아요. 이후 감독이 만약에 너무 펩과 거리가 먼 스타일이면 잘 나가는 유망주의 발목도 잡을 수 있습니다. 펩은 언젠가는 당연히 나가게 될 감독이 될 텐데 예. 그게 보브의 전성기보다 좀 이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보브 다들 이제 높게 평가하는데 어떻게 또 성장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토크는 원일이 형 나오면 재밌다 이 네. 얘기로 시작을 해서 환영이 전달해준 소소한 현장 이야기, 아시안컵 관련한 이야기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더블라이너와 보브 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에 진행했던 히플라이브 화요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